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다. 베란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10월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딸의 사진이 걸린 거실벽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 아이가 떠난 지 벌써 4년이 됐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멈춰버렸다. 밥상 위엔 2그릇만 올려져 있었고 말 한마디 건넬 사람 없는 집은 매일 무겁게 가라앉았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사위와 손녀는 연락이 끊겼다. 마치 흔적을 지우듯 사라졌다. 장례식 다음 날 그들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건 딸의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인형 하나뿐이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상처가 너무 깊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침묵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사위의 직장은 폐업했고 집세도 밀려 있었다는 소식, 어디론가 떠났다는 이야기만 돌았다.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다. 딸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알 수 없는 송금 내역이 몇 개 보였다. 사위 이름도 손녀 이름도 아닌 낯선 이름으로 송금된 돈. 그 금액이 일정했고 매달 같은 날짜에 빠져나갔다. 누가 왜? 은행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딸은 어두운 골목 끝에 서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천천히 멀어지던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사위의 그림자와 겹쳐 보였다. 다음 날부터 묘하게 불안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곤 했다. 누가 다녀간 걸까? 그때는 바람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신발 한 켤레를 보고 멈춰섰다. 아이 신발이었다. 사이즈도 색깔도 딸이 살아있을 때 손녀가 신던 그것과 똑같았다. 오래된 신발이라기엔 너무 새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듯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 올려둔 딸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낡은 사진첩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을 넘길 때마다 들리는 종이의 마찰음이 이상하게 귀를 때렸다. 그 소리가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와 겹쳐졌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거실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바닥을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방 안 공기가 뻣뻣하게 굳었다. 천천히 거실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만이 벽을 타고 흔들렸다. 그 불빛이 딸의 사진을 비췄다. 사진 속 딸의 미소가 어딘가 불안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이상했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거나 세탁기 버튼이 눌려 있거나 달력에 표시된 낯선 글씨가 있었다. 곧 돌아갈게. 검은 펜으로 적힌 그 한 줄이 유난히 진했다. 누가 쓴 걸까? 그 글씨를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딸의 글씨였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아이는 4년 전 저 세상으로 떠났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잠을 설쳤다. 밤마다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냄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불안의 정체를 알기 전까진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딸의 죽음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몰랐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주소도 발신인도 없었다. 단지 내 이름 석자만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손끝으로 문질러 보니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편지였다. 조심스레 봉투를 뜯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손녀가 있었다. 초등학교 앞 같은 곳에서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은 분명 사위의 것이었다. 하지만 사진의 배경이 낯설었다. 간판엔 낯선 지역 이름이 적혀 있었고 뒷골목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사진 구석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2년 뒤의 날짜였다. 손끝이 떨렸다. 딸의 죽음 이후 사위와 손녀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정말이라면 그들은 어딘가에서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나 여기서 잘 지내요. 딸의 글씨였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나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햇빛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올 때마다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 번졌다. 그 빛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날 이후 머릿속에서 그 사진이 떠나질 않았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벨소리가 이상하게 느리게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한 숨소리 하나,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 그날 밤 창문을 닫으려다 골목 쪽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 어두운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유모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유모차 안에는 손녀가 좋아하던 인형이 들어 있었다. 딸이 생전에 직접 만들어줬던 그 인형이었다. 빨간 천으로 된 리본, 오른쪽 귀에 작은 단추 하나가 달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보여주려는 듯했다.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그날 이후 우편함에는 매일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장엔 곧 만나요. 또 한 장엔 엄마 기억나요? 그리고 어떤 날은 아무 글씨 없이 딸의 향수 냄새만 배어 있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폐속까지 얼어붙었다. 그 향은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향이었다.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돌아온다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점점 나는 잠을 잘 수 없게 됐다.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창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과 섞인 발소리, 그리고 매번 같은 시각에 들려오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 하루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가 멈춘 곳은 다락방 문 앞이었다. 다락문은 오래전 딸이 떠난 후로 한 번도 연 적이 없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문고리엔 녹이 슬어 있었다. 손을 대는 순간 차가운 쇠 냄새가 손끝에 묻었다. 문을 천천히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딸의 오래된 물건들이 쏟아졌다. 그 속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굴러나왔다. 상자 안에는 손녀의 그림책이 들어 있었다. 표지는 색이 바랬고 종이엔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림 중 하나에 눈길이 멈췄다. 아이와 어른이 손을 잡고 산을 오르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뒤편 산 그림자 아래에 희미하게 검은 형체가 있었다. 그 형체는 얼굴이 없었다. 단지 긴 머리카락만 흐르고 있었다. 그림 뒤에는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302116 주소일까? 날짜일까?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진 속 장소, 그림 속 숫자, 우편함의 편지. 어쩌면 딸은 정말 죽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혹은 누군가 딸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지도 몰랐다. 밤마다 다락방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이 모든 게 진짜라면 그녀는 왜, 그리고 누구에게서 도망친 걸까? 그 의문이 내 안에서 점점 커졌다. 불안이 현실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냄새, 낯선 소리, 누군가의 흔적, 그 모든 게 하나의 퍼즐 조각 같았다.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곧 내 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다. 다락방의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렸다. 햇빛 한 줄기가 천장 구멍을 통해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작은 먼지들이 천천히 회전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나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딸의 교복, 낡은 앨범, 손녀의 그림들, 그리고
이름이 지워진 편지 몇 통. 그중 하나의 편지는 유독 무거웠다. 봉투 안에는 흰 종이와 함께 낯선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열쇠는 작고 묵직했다. 표면에는 B11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쇠의 차가움이 묘하게 불길했다. 그 열쇠를 돌려보던 중 다락바닥 한쪽이 미세하게 울렸다. 발로 살짝 눌러보니 딱딱한 금속성 울림이 났다. 낡은 바닥을 걷어내자 그 아래엔 오래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도어락도 없고 단순한 열쇠 구멍 하나뿐이었다. 열쇠를 꽂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쇠가 삐걱거리며 돌아갔고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봉투 몇 개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맨 위에는 사망진단서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다.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사망 날짜가 내가 알고 있던 날짜보다 3개월 뒤로 되어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의료진의 서명도 병원 도장도 낯설었다. 서류 하단의 서명란에는 희미한 수정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고쳐 쓴 것처럼.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가 있었다. 딸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계좌,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된 내역들. 받는 사람의 이름은 내가 며칠 전 본 그 편지의 이름과 같았다. 정나은. 딸의 이름과 한 글자만 달랐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떨렸다. 그때 금고 안쪽 구석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사진이었다. 사진 속엔 사위가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서류 더미를 들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옆에 앉은 사람의 팔찌가 딸의 것과 똑같았다. 그 팔찌는 내가 직접 만들어준 거였다. 숨이 막혔다. 그녀가 죽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혹은 누군가 그녀를 대신해 죽음을 연출했을지도. 그날 밤 나는 금고 안의 서류를 전부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손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수록 머릿속이 뒤엉켰다. 모든 게 하나의 계획처럼 느껴졌다. 딸의 사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사진 속 차량은 딸의 것이 아니었다. 번호판이 달랐다.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된 것 같았다. 나는 손녀의 그림 속 숫자를 다시 떠올렸다. 3021일 69 숫자가 주소라면 어딘가에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인터넷 지도에 그 숫자를 입력했다. 낯선 지역, 외곽의 오래된 원룸촌이 표시됐다. 사진 속 배경과 똑같았다. 손녀가 서 있던 바로 그 장소. 숨이 가빠졌다.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다음 날 새벽 몸을 이끌고 그 주소로 향했다. 버스 창밖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거리, 차가운 유리창에 이슬이 맺혔다. 심장이 쿵, 쿵 울릴 때마다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버스가 멈췄다. 도로 건너편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이 있었다. 회색 벽에 녹슨 간판, 하늘주택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곳이었다. 사진 속 장소. 조심스레 계단을 올랐다. 3층 복도 끝 302호 문 앞에 섰다. 문고리에 손을 얹자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안에서 아주 희미한 TV 소리가 들렸다. 2번, 3번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안에는 분명 누군가 있었다. 커튼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그 아래엔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의 키 정도 되는 그림자였다. 손끝이 떨렸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밀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순간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 냄새, 오래된 음식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섞인 향수 냄새. 딸이 쓰던 향수였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벽에는 낡은 달력, 식탁엔 마른 꽃다발,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다. 한 장의 사진이 내 시선을 멈추게 했다. 사진 속에는 손녀와 사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 흐릿하게 비친 딸의 얼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생기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 억지로 웃게 만든 표정처럼. 그 순간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내 이름을 부르려는 듯 움직였다. 그때 방 안의 조명이 번쩍이며 꺼졌다. 순간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온기,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익숙한 숨소리 하나가 들렸다. 나는 깨달았다. 딸의 죽음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숨소리 하나, 옷깃 스치는 소리 하나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다. 탁자 위 딸의 팔찌였다. 조심스레 손끝으로 만지자 금속의 차가움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내 온몸을 덮었다. 그녀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빛 한 줄기에 비친 그 모습은 확실히 딸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다. 입술의 곡선, 눈가의 주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언가.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인 오래된 그림자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바닥에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쪽지였다. 쪽지에는 아이의 필체로 쓴 숫자들이 있었다. 3021일 6임이 본 그 숫자. 하지만 이번엔 그 아래 붉은 펜으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뒤집어봐. 종이를 뒤집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적혀 있던 숫자가 바뀌었다. 911 203. 이건 주소가 아니었다. 비밀번호였다. 나는 시선을 돌려 방 안을 살폈다. 오래된 책상 서랍이 눈에 띄었다. 열쇠 구멍 위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테이프를 떼자 같은 숫자 911203이 새겨져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끝으로 번호를 눌렀다. 딸의 생일이었다. 마지막 번호를 누르는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는 찢겨 있었고 페이지는 눅눅했다. 노트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가 보고 있으면 절대 열지 마. 손끝이 굳었다. 노트의 글씨는 딸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글자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삐뚤고 급하게 써 내려간 흔적, 마치 도망치듯 적은 기록 같았다.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들이 이어졌다. 딸이 죽기 전 마지막 한 달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남자가 집 근처에 나타났다는 메모,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죽일 거야라는 문장.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가 쓴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그건 내 선택이 아닐 거야. 숨이 막혔다. 딸은 살해당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죽은 척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사위였다. 노트 뒤쪽에는 복잡한 수식과 계좌번호,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 사위의 이름 바로 옆에 적힌 액수, 억 단위였다. 딸은 돈 세탁의 희생양이었다. 사위는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운 뒤 그녀를 죽음으로 위장시킨 것이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은행 송금 내역, 위조된 사망진단서, 사라진 가족. 그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했다. 그녀는 어디선가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는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노트를 품에 넣었다. 문이 열렸다. 사위였다. 살이 빠지고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엔 낯선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숨이 막혔다. 딸의 흔적을 이렇게 가까이 느낀 것도, 이토록 강한 두려움을 느낀 것도 처음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웃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느려 보였다.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끊기며 움직였다. 그가 한 발짝 다가오는 순간 바닥 아래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그 소리와 동시에 머릿속이 번쩍였다. 그 소리, 그건 내가 매일 밤 들었던 소리였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사위였다. 그는 줄곧 내 집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가 내 앞에 멈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말을 하고 있었다. 모른 척 하시죠. 그게 모두를 위해 좋아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눈앞의 남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내가 진실에 다가섰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도 아무리 확인해도 불안했다. 딸의 노트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손땀에 젖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있었다. 진실은 손녀의 그림 속에 있어. 그제야 깨달았다. 그림 속 숫자와 색깔, 그리고 산 그림자 아래의 형체. 그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지도였다. 딸이 남긴 탈출의 길, 그리고 그들을 감춘 장소. 그녀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사위는 그녀를 찾는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다시 모든 걸 묻느냐.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속삭였다. 멈추면 이번엔 진짜로 잃게 될 거야.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었다. 밖은 고요했고 하늘은 짙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손녀의 그림을 다시 꺼냈다. 종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구겨진 부분엔 작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건 물기가 아니라 눈물의 자국처럼 보였다. 그림 속에는 산 하나와 그 아래의 검은 터널, 그리고 숫자. 색연필로 대충 칠한 듯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터널 입구 근처에 희미한 표식이 있었다. 작은 빨간 점. 그건 아이가 가리킨 길이었다. 노트 속 기록을 따라 지도 앱을 열었다. 그림의 구도와 똑같은 모양의 지형이 하나 있었다. 도시 외곽, 버려진 광산 부근이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경찰 기록에도 한 번 등장했던 불법 이주민 수용소 자리.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곳으로 가야 했다. 모든 답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았다.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도로 옆엔 가로등 하나 없이 바람이 철제 펜스를 스칠 때마다 끼익 소리가 울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뉴스 소리도 점점 멀어졌다. 도시의 온기가 사라지고 어둠이 나를 삼켰다. 터널 앞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라졌다. 축축했고 차가웠다. 안에서 누군가 숨쉬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손전등을 켜자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였다. 터널 벽엔 낙서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 낯익은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미안해. 딸의 글씨였다. 그 글씨 아래에는 손바닥 크기의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손녀의 것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낡은 쇠문이 덜컥 닫혔다. 순식간에 어둠이 밀려왔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고 내 손이 떨렸다. 숨소리가 들렸다. 분명 사람이 있었다. 빛을 돌리자 벽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을 때 숨이 멎었다. 딸이었다. 해진 외투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그건 분명히 내 딸의 눈이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도망쳤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했다. 사위는 거대한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말단이었다. 딸은 단순히 명의자로 이용당했다. 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한 허울뿐인 이름. 모든 게 들통나면 그녀가 대신 죄를 덮었어야 했다. 딸은 그 사실을 알고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사위는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을 조작했다. 가짜 사고, 조작된 서류, 바꿔치기 된 시신. 그 후 사위는 손녀를 데리고 사라졌다. 딸은 살아있었지만 세상에선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숨어 살았다. 어느 날
손녀가 몰래 그린 그림을 봉투에 넣어 보냈다고 했다. 엄마가 찾을 줄 알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터널 안쪽에서 소리가 났다. 낯익은 발소리였다. 사위였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빛이 얼굴을 스쳤다. 그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진실에 다가섰다는 걸. 이제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딸은 내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 안엔 사위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 4년 동안 숨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끝내기 위해 사위가 달려들었다. 터널 안이 요란하게 울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신음, 그리고 벽을 스치는 손의 마찰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숨소리와 비명, 그리고 정적. 빛을 다시 켰을 때 사위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딸이 그의 손에 들린 흉기를 밀쳐냈다. 손끝에 피가 묻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녹음기를 내게 건넸다. 이걸 경찰에. 그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오랜 세월의 고통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손끝에서 심장으로 전해졌다. 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그 순간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터널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햇살이 따뜻했다. 딸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 한 줄기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모든 진실은 드러났다. 사위는 체포되었고 그의 뒤에 있던 사람들도 드러났다. 딸은 새로운 이름으로 손녀와 함께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의 마음엔 아직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는 걸. 그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로만 아물 수 있다는 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끝은 쉽게 오지 않았다. 사위가 체포된 뒤에도 집안엔 여전히 낯선 기운이 남아있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자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심장 박동이 느리게 아주 천천히 돌아왔다. 며칠 뒤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위는 불법 자금 세탁과 신분 위조, 사망 위장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몇몇 사람들도 검거되었다. 언론은 그 사건을 가족을 이용한 금융 범죄라 부르며 떠들어댔다. 하지만 내겐 그저 딸과 손녀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딸은 경찰의 보호 아래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손녀 역시 새 학교로 옮겼다. 긴 어둠 속에 있던 두 사람은 조금씩 햇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손녀가 먼저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작고 조용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들렸다. 봄이 오던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괜찮아도 돼.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다시 살아갈 사람이었다. 나는 낡은 집을 정리했다. 딸이 떠나기 전 걸어둔 사진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사진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먼지 속엔 추억이 남아 있었다. 딸의 웃음, 손녀의 울음,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거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베란다 너머로 하얀 햇살이 번졌다. 그 빛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덮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어둠이 마침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손녀는 요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어두운 색이 아니었다. 하늘, 꽃, 강, 웃는 얼굴. 그림 속엔 두 개의 태양이 있었다. 손녀는 말했다. 이건 할머니랑 엄마예요. 둘 다 빛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젖었다. 그 아이의 세상엔 이제 그림자보다 빛이 많았다. 그게 전부였다. 밤이 되면 아직도 가끔 터널의 냄새가
떠오르곤 했다. 습하고 차갑던 그 공기, 먼지 냄새, 그리고 딸의 떨리는 손.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그 어둠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햇살이 따뜻한 것이다. 가끔은 딸이 웃는 얼굴로 차를 끓여온다. 그 향기 속엔 옛날 그리운 냄새가 있다. 라벤더와 베르가못이 섞인 향. 그 향을 맡을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딸은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다. 많은 걸 말하지 않지만 그 눈빛엔 평온이 깃들어 있다. 손녀는 이제 매일 웃는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는다. 그 손의 온기가 내 가슴 속 얼음을 녹였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제 나는 딸의 무덤 앞이 아닌 그 집 앞에 꽃을 놓는다. 그녀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무덤이 아닌 집 앞에 피는 꽃, 그게 우리가 함께 이뤄낸 기적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 무너져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길을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사랑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걸. 창밖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맞춰 커튼이 흔들린다.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딸의 얼굴을 비춘다. 그녀는 커다란 숨을 들이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짓는다. 그 순간 모든 게 완성된 듯했다. 4년 동안 이어진 악몽의 끝에서 우리는 드디어 오늘을 되찾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이 오길 기다린다. 새벽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다. 다시 살아갈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딸이 내 곁에 있고 손녀가 웃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의미가 지금 이 순간에 다 닿아 있었다.